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2번째 페이지. 누군가는 돈독이 오르고 술독이 오르고 쇠독이 오를 때 홀로 말독이 단단히 올라 불량과의 싸움을 하는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독의 과학편, 그날 정작 45분의 방송 분량이 나왔지만 이제 정작 저희가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원고의 한 반의 반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방송이 끝났던 어떤 미완의 컨텐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셨고, 곽지식의 입에 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이런 식의 탄원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아하. 오늘 2주 만에 저희가 독의 과학 2탄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물론입니다. 예. 네, 곽재갈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곽재갈. 네네. 예. 자, 오늘은 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인류는 언제부터 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주 고대로부터 독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유럽권에서 아주 예로부터 내려오던 뭐 그런 이야기로는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 나쁜 사람을 몰아가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네. 독이 든 무슨 술, 뭐 독이 든 뭐 잔 술잔을 주니까 독배를 받았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의 어떤 뭐 인망, 어떤 품성, 뭐 이런 거를 칭송하는 이야기로도 많이 활용될 때가 있죠. 네. 억울함을 알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 동조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살 길을 마련해 주기도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법으로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내가 불법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 억울하지만 내가 독배를 받는다. 네. 뭐 이랬다는 이야기, 뭐 상당히 뭐 유럽권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이상한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고대에 내려오는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검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군. 네, 혹시 검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검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딴 일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젊은 시기에 세상을 떴거든요. 네. 일상의 딴 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별도의 전기를 하나를 할애를 해가지고 검군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죽었길래? 서기 628년에 이 검군이라는 사람이 이 나랏일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살림살이가 힘든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랏일 하는 이 사람들끼리 다 짜고 공공기관의 창고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모든 그런 쌀, 곡식 이런 걸 다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장부 같은 걸 좀 조작해가지고 사실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는 이런 아주 대규모 횡령 음모를 이제 꾸민 거죠. 약간 좋은 횡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좋은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일반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아니죠. 자기들이 다 먹은 거죠. 자기들끼리. 백성들에게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굽는 시기에. 나쁜 횡령이네. 자기들끼리 다 먹었습니다.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이때 얼마나 쌀값이 시세가 높았습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쌀 그렇게 챙겨가지고 뭐 내 쌀 2바가지 줄 테니까 이제 내일부터 내 노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이니까 노비 제도가 있던 때니까 그런 횡포를 부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횡령범 입장에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배가 고파서 횡령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동료들이 이 횡령에 가담을 했는데 이 검군이라는 우리의 주인공은 그 횡령에 가담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도덕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자신의 도덕심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자부심까지도 굉장히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 횡령범 중에 약간 제일 선배,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검군을 불러다가 다들 횡령해가지고 쌀 먹었는데 너는 왜 이걸 쌀 안 먹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서기 628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1400년 전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요즘 한국 같은 분위기가 나는지 기시감이 느껴지죠. 그 횡령범 대장 선배가 혹시 네 몫을 좀 너무 적게 줘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냐? 내가 잘해줄게. 좀 더 쳐줄 테니까 구리 냄새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검군이 거절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다 이제 덧붙여요.
자기의 신분이 화랑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요. 내가 화랑이고 화랑은 그 어떤 그 화랑도의 그 어떤 파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가 어떤 파 화랑이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파의 화랑인데 이런 화랑으로서 뭐 내가 굶으면 굶었지 횡령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횡령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만 안 먹었으니까 쟤만 결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어딘가에 신고하는 거 아닐까? 휘스를 불 수가 있다. 네. 또는 이 검군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조사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은 횡령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횡령이 뭡니까? 이러면서 다들 최대한 조사에 협조를 안 해주겠죠. 그렇죠. 상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그렇지만 검군은 조사에 나오면 야, 바른 대로 얘기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캥길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바른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다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을 모의한 사람들이 모의한 사람들이 검군 외에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검군을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검군을 독을 이용해서 독살을 하기로 합니다. 마치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검군한테 잔치를 열어주고 거기에다가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검군한테 이제 먹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군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요리사라든가 독약 전문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세워져 나오고 검군한테 미리 알려줘요, 이 사실을. 정말? 너 독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횡령을 한 너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군이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파티에 독살을 모의하고 있는 파티에 그러고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검군아 왜 거기 가면 그 독든 술을 줄 텐데 그 왜 거기에 가냐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 신고를 해라. 이거는 네가 뭐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신고하는가 그렇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검군이 그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거절을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신고를 하면 내 동료들이 전부 다 검거돼가지고 고초를 당할 텐데 내 혼자 살자고 내 동료들을 전부 다 그렇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한 명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라고 해서 신고를 거부를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도주를 해라. 도망을 가라. 그래. 멀리 혼자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군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떳떳한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도망을 가느냐. 좀 꽉 막혔네. 나는 끝까지 내 결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잔치 파티에 가가지고 독이 든 술잔을 알면서도 받아들고 죽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막 그 파티에 부른 사람들은 야, 검군이 너 진짜 청년 결백하고 니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횡령했지만 다음부터는 너를 도와가지고 뭐 잘 살게. 야, 한 잔 받아라. 한 잔 받아. 진짜, 진짜 너 멋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이 든 술잔을 먹이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당시에 신라의 이 검군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멋진 사람이고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소크라테스 이야기에서는 나라의 어떤 제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면 이 신라의 검군 이야기에서는 어떤 의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정을 위해서 그거를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역시 또 억울하지만 뭐 독배를 든 뭐 이런 이야기가 신라에서는 이상하게 유행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무슨 교과서나 아니면 뭐 요즘 뭐 관공서 같은 데서 교육자료 같은 걸로 검군의 이야기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진짜요? 요즘에는 대부분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거는 진정한 어떤 의리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부 고발을 해야 된다. 내부 고발을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걸쳐서 이런 검군의 행동이 좀 약간 좋은 행동으로 묘사되던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뭐 또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도 독이 등장하는 걸 보면 독이라는 걸 사람들이 상당히 좀 포인트였지? 애용했을 것이다.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덧붙여 보자면 진짜 좀 과학적인 이야기 하나만. 이것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보면 별로 과학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어떤 중반까지는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시간에 독 1편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에서 스위스계 유럽인으로 굉장히 큰 명망을 떨쳤던 전설적인 유럽의 연금술사 워낙에 전설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파라켈수스가 이제 그런 말을 남겼다라고 했죠. 독이라는 게 애초부터 있는 게 아니다. 용량에 따라서
뭐든지 너무 과도하면 독이 되는 것이고 아주 적은 용량으로 적절하게 쓰면 그게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아주 명언을 파라켈수스가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식의 지식이 조선시대에도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명시적으로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로는 아니었지만 약이 될 수 있는 것,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용량에 맞춰서 잘 조절하면 어떤 것은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어떤 역사의 향방을 뒤튼 역사의 물줄기를 바쁜 아주 큰 사건으로 작용한 적도 한 번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박광일 선생님한테 상세하게 좀 더 이야기해달라고 하셔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 1924년에 경종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경종. 근데 이 경종의 친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수많은 사극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적인 인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장희빈이었거든요. 장희빈 아들이 경종 임금이었어요. 근데 장희빈 그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장희빈이 무슨 뭐 인현왕후를 저주하려고 뭐 화살을 쐈네 뭐 어쩌고 부적으로 썼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사약을 받고 사망한 죄인으로 사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됐으니까 임금이 됐으니까 그때 장희빈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의 자식들, 그 신하들의 후배들 이런 사람들 다들 조마조마한 거예요. 후덜덜이지. 더군다나 뭐 이거보다 한 몇백 년 앞서서 연산군 사례 같은 무시무시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경종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분노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때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놈들 누구냐? 내가 한번 본때를 봐주겠다.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종의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장희빈은 아닌 사람 중에 영조가 있었어요. 영조. 영조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하들이 영조 쪽으로 줄을 섰어요. 경종이 어떻게 해서 쓱 사라지고 영조가 임금이 되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을 텐데 그럼 우리는 진짜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경조가 사라지고 그 동생인 영조가 임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종이라는 이 사람이 좀 몸이 허약한 편이었어요.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724년에 어느 날 이 경종이 배탈이 굉장히 많이 나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뒹굴뒹굴하고 열도 나고 되게 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졌겠죠. 그죠? 입맛이 없다 보니까 입맛 없을 때 먹는 음식으로 지금까지도 입맛 없으면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걸로 간장게장이 있습니다. 간장게장을 경종이 먹었어요. 정말? 경종이 간장게장을 먹었어요. 게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앞뒤 정황을 보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짭짤하니 입맛 밥도둑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죠? 이거 밥도둑이구나. 임금님의 수라상에 도둑질을 하는 아주 뭐 궤도 리팽과 같은 밥도둑이구나 라고 하면서 게장을 맛있게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장 먹으면 입이 좀 짭짤하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입가심용으로 후식용으로 요즘 같으면 뭐 케이크나 뭐 아니면 뭐 밤양갱이나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었겠지만 옛날이기 때문에 좀 달짝지근한 거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밤양갱 같은 질감이 나는 거 그런 거를 먹는다고 경종이 감을 먹습니다. 감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로부터 갑자기 증세가 오히려 더 악화되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경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쯤 해가지고 이 궁중의 의술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았냐면 뭐 게장 맛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감도 맛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뭐 꽃감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조선시대에 아주 좋은 간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맛있는 음식이고 서로 못 먹어서 안달인 음식인데 게장을 먹은 사람이 그 다음에 감을 먹으면 감에 있는 어떤 성분이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어떤 감의 성분이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 궁중에 돌았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거 들어보신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이때 이 게장하고 감이 음식 궁합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원래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 좀 돌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상식처럼 이렇게 많이 퍼진 게 이때 1724년 이 사건 때문이에요. 경종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서 실제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냐면 경종이 입맛이 없어 하니까 아유 밥도둑으로 제가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게장을 바친 사람이 동생인 영조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 영조가 게장을 그리고 경종이 그 맛있게 이제 게장 먹은 다음에 그렇죠. 아이고 이거 맛있네. 아 근데 야 이게 입이 좀 텁텁하고 좀 찝찝한데라고 했을 때 아 그럼 입가심으로 감 드시죠. 나가면서 감을 바친 사람도 영조다라는 설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돌았겠어요. 영조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파라켈슈스가 이야기했던 원래부터 독이란 건 없다. 조건에 따라서 일정 용량 이상이 되면 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거를 물론 뭐 유럽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알아낸 건 아니었겠지만 영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게장을 먹은 사람에게는 감에 있는 어떤 성분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적용해가지고 같은 용량이지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하고 일부러 그거를 갖다 바쳐가지고 먹게 했다라는 설이 사람들 사이에서 왕이 되려고 많이 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형님을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야기가 퍼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가끔 가다가 게장 같은 거 파는데 가면 네. 뭐 이렇게 써붙여놓은 경우 있습니다. 뭐예요? 게장 맛있게 드시고 나서 집에 가서 홍시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도? 요즘 음식점에 가면 붙여놓은 경우 있어요. 정말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뭐 크게 입증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꺼려하는 겁니다. 예. 큰 사건이니까. 조선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쵸.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조선왕조실록 1755년 음력 5월 20일 기록을 보면 네. 영모죄로 혐의를 받고 신치훈이라는 사람이 잡혀옵니다. 영조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치훈이라는 사람이 영조를 몰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해가지고 잡혀옵니다. 네. 영모죄를 지은 죄인이 잡혀왔으니까 막 뭐 고문 당하고 막 그치. 수사를 한답시고 많이 막 얻어맞고 했겠죠. 네. 영조가 직접 신치훈한테 물어요. 네가 진짜로 나를 몰아낼 영모를 꾸민 게 맞아?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치훈이 그거를 다 인정을 해버려요. 맞습니다. 나는 네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 영조 면전 앞에서. 왕 앞에서. 나는 네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를 몰아내려고 한 게 죄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니야말로 네 형님을 쓱싹한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게장 감 콤보로. 그런데 니를 내가 몰아내려고 한 내 죄가 뭐 큰 죄란 말이냐. 난 떳떳하다. 100번이라고 이거를 역적질이라고 인정을 하라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갑진년부터 여기서 갑진년이란 바로 1724년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갑진년부터 나는 게장을 안 먹고 있다. 난 게장이라면 입에 안 대고 있다라고 이거를 콕 찔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문당하다가 그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영조가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진짜 어떻게 저떻게 해버려라고 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좀 실록의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치훈 같은 이 사람들 아마도 경종의 편이었던 장희빈의 편이었던 그 신하들의 후배들이나 자식들이나 뭐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었겠죠. 그 계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 게장과 감의 이 독특한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독이 아닐 것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을 없애버리는 이런 거를 영조가 기획을 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은 뭐 게장 나 어저께 게장 먹고 감 먹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조금은 걱정해야 되나요? 물론 지금도 왜냐면 지금도 한식에서는 이걸 꺼려해요. 현 21세기에도 이걸 꺼려해요. 이거를 뭐 권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 진짜 그렇다라는 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렇지만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로 믿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독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미묘하게 발전하면서 성숙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첫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군요. 참고로 곽지식 작가가 오늘 방송 전에 오늘은 그냥 뭐 한 30분 내외로 끝내보죠.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작가님, 독을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자연독과 인공독으로 나눌 수 있다던데요. 그렇습니까? 아주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분류인데요. 그렇게 이제 딱 잘라가지고 나뉜다고 하면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독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캔 물질을 이용하는 뭐 그런 독을 이제 자연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인공독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런 물질이 저절로 생기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물질이 어떤 강한 독성을 낸다라고 하면 그걸 뭐 인공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농약
농약이나 제초제로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은 따지고 보면 다 인공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크지 않아가지고 사람에게 큰 해를 안 끼칠 뿐이지 잡초 같은 우리가 싫어하는 식물이라든가 해충같이 우리가 싫어하는 동물을 없앨 정도의 그런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농약, 뭐 제초제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뭐 다 인공독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자연독인지 인공독인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좀 단순한 거지만 뭐 하나 그렇다 싶네라고 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방사능 물질 중에 방사능이 굉장히 강한 물질로 폴로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로늄. 우리 저기 마리아 스코보스카 퀴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퀴리가 발견을 한 다음에 마리아 스코보스카 퀴리가 그 물질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러시아와 독일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고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가지고 폴로늄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러시아 과학자나 오스트리아 과학자조차도 그 물질의 이름은 폴로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과학으로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마리아 스코보스카 퀴리의 업적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 폴로늄이 방사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방사능을 많이 쪼이면 우리 뭐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일어난다? 방사능 쪼이면 어디에 몸에 뭐가 안 좋다라고 하죠 보통? 방사능 쪼이면 생식기관? 뭐 그런데도 당연히 다 안 좋습니다만 예. 어디에 뭐 암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이게 뭐 일부는 확인이 되었고 일부는 풍문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일부 특수 스파이 기관, 특수 정보 기관 같은 일부 국가의 어떤 조직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누구를 암살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폴로늄 같은 걸 좀 먹인다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꼭 안 먹여도 돼요. 왜냐하면 폴로늄이 정말 극소량으로도 많은 이 방사능을 내뿜을 수가 있기, 방사선을 내뿜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전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뭐 헬스클럽 다니세요 이런 전단지 하나 주면 그냥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릴 수 없으니까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맞아. 바지 주머니 같은 넣어 다니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전단지 주는 척하면서 전단지 한쪽 면에다가 폴로늄을 쫙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들고 이제 바지 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치. 먹이는 방법도 있고. 뭐 음식 먹을 때 다 술이나 한잔 합시다라고 하면서 뭐 안주에 발라가지고 먹이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 폴로늄 이 사람이 폴로늄을 먹고 몸에서 방사선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아유 그 사람이 불쌍하게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네. 그러네. 혹은 그 사람 나이가 예전에 좀 있다고 하면 아 연세가 좀 되시니까 암 걸려 세상을 떠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암에 걸렸는지 더 이상 크게 조사를 안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러면 이거를 완전 범죄해가지고 새 사람을 암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폴로늄이랑 이거 자연 상태에서 그냥 돌 속에서 마리아 스코보스카 퀴리 같은 사람이 돌 속에서 발견한 물질이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인공독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죠. 자연독이냐 인공독이냐. 그래서 뭐 광물에서 뽑은 건 인공독으로 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한데 그런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중에 이런 대표적으로 이상한 소문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폴로늄 홍차 방사능 홍차 뭐 이런 식으로 풍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보기관 같은 데서 상대방의 어떤 요인을 암살하고 싶을 때 홍차를 한잔 하자가지고 찻집에 불러가지고 홍차 속에다가 슬쩍 폴로늄을 탄다라는 뭐 그런 식의 괴담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런 이름으로 많이 돌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뭐 홍차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말로 방사능 중독으로 누군가를 암살한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되는 사례는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을 아마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설이 좀 퍼져 있는 편입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이 하나만 이거 뒤에 못해도 죠. 이것까지만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뒤가 메인 아닌가? 네, 자연 독하고 또 인공 독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유럽에서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댄스매니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댄스매니아. 재밌겠다. 댄스매니아 사건. 댄스매니아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클럽에서 계속 죽시고 그렇죠. 있는 춤꾼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쾌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댄스매니아 사건이라는 건 이건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14세기에서 17세기 유럽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에 질리게 했던 아주 괴기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마을에 어떤 그 마을 주민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길바닥에 서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얘기네. 뭐 음악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리듬을 탈 일도 없는데
정신없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말도 안 계속 막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뭐 몸을 경련을 하듯이 매니아다 싶을 정도로 온몸을 막 뒤흔들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한 명, 두 명 그 사람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마을 주민 한 100명, 200명 어마어마한 군중의 사람들이 그 마을의 길바닥에서 널브러져가지고 정신없이 음악도 없는데 밤새도록 계속 춤을 춥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그러다 보면 지치거나 심지어는 굶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겠죠. 그럴 때까지 춤을 춰요? 심지어 쓰러져서도 팔다리를 퍼덕퍼덕하면서 춤을 추는 듯이 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한 몇 날 며칠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뭔가에 깨어난 듯이 내가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옆에 사람들이 왜 쓰러져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유럽 각지에서 곳곳에서 보고가 되는 현상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서 일어났고 14세기, 17세기. 영어로는 이거를 댄스 매니아라고 합니다. 무도광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특히 1518년에 지금은 프랑스 땅인데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 댄스 매니아 무도광 현상이 정말로 악명 높은 사건으로 유명해가지고 많은 기록에 이 사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악마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고요. 뭐 악마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이게 무슨 이상한 현상인지 좀 뭐 너무 괴상하잖아요. 수술적으로 해석했을 것 같아. 더군다나 뭐 춤을 추는 것까지 뭐 그렇다 쳐도 갑자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게 왜? 라는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우리 남양특집 부편한 것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이게 거예요?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스트라스부르 사건 같은 경우에 1518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17세기까지 이게 지속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에 1590년대 정도에 1590년대 한 초반 정도 시기가 맞아요. 등등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조선시대 문헌 중에 난중잠록 연려실기술 위백규라는 사람이 쓴 경물설 여러 가지 문헌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등곡. 등등곡이라는 게 뭐냐. 뭐 노래 이름처럼 해가지고 이제 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등등이라는 게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뭐 등등 뭐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라기보다 뭔가 북치는 소리 같은 둥둥둥 등등등 약간 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다다이즘마 이런 말처럼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로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의 자제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더니 술집 같은 데서 모이더니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춤을 추더라.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꼭 무당이 접신해서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수십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날뛰면서 그렇게 이상한 춤을 추는 행동을 하더니 뭔가 술이 깨이는 듯하면 정신이 좀 드는 듯하면 갑자기 쓱 사라지는 무도광이네 무도광.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밤이 되면 또 모여들어가지고 이런 파티를 여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죠. 그렇지.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상한 흉한 징조가 돌았다. 이런 정신 나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 기록이에요. 확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일단은 무도광에 관련해서 유럽의 무도광에 관련해서 무슨 추측을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정신을 잃은 거겠지. 설마 진짜로 악마가 나타났을까? 아니 뭐 17세기, 16세기 유럽 사람들 다 교회 열심히 다녔을 텐데 설마 막 그렇게 악마가 막 그렇게 날뛰었겠어요? 악마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로 어떤 학설이 있냐면 궁금하다. 호밀 같은 밀 계통의 이런 곡식을 수확을 하다 보면 까만 뿔 같은 게 이렇게 달리는 그런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곰팡이에요, 곰팡이. 까만 곰팡이가 이런 호밀, 보리 이런 데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병충해가 생길 때 병이 돌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보리 같은 식물에 뿔 같은 게 돕는다라고 해가지고 맥각병이라고 하고요. 그때 생기는 그 까만 곰팡이를 맥각이라고 부릅니다. 맥각이 만약에 혹시라도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 버려야 돼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맥각이 곰팡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항생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곰팡이나 버섯류는
다른 생물들이 도저히 분해할 수 없는 뭐 나무 껍데기나 이런 것도 다 분해해서 갉아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통의 생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별 희한한 이상한 물질을 내뿜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항생제처럼 자신의 몸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에 붙어있는 세균만, 박테리아만 녹여 없애는 물질 같은 거를 뿜어내는 그런 희한한 곰팡이도 있다. 이런 얘기 항생제 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맥각도 곰팡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희한한 이상한 물질을 많이 뿜어내는데 네.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버섯 중에 잘못 뽑아 먹으면 갑자기 사람의 신경세포를 파괴하면서 이상한 환각,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버섯들이 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맥각의 독성 물질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환각,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게 있을 수 있다. 실제로 1938년에 스위스의 호프만 박사라는 사람이 맥각에서 추출한 성분을 살짝 개조를 해가지고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라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맥각 성분을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분이 무엇이냐?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약자로 LSD라고 부르거든요. LSD? 대표적인 환각제입니다. 모든 환각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아주 강력한 환각제라고 알려져 있는 환각제입니다. 맥각이. 이 환각제가 얼마나 악명 높은 환각제였냐면 이게 이제 LSD 60년대 한창 유행할 때는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할 때는 무슨 소문까지 돌았냐면 이 LSD 팔아먹는 사람들이 우표 뒷면에다가 LSD를 살짝 묻혀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럼 이제 우표를 붙일 때 풀 없으면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우표 붙이잖아요. 무섭다. 그 정도로만 LSD를 핥아도 LSD가 확 들어오면서 사람이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LSD의 착란을 일으키면 진짜 별의별 이상한 감각을 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뭐 뇌가 완전히 이상한 세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CIA 같은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이거를 어떤 그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제 고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만약에 뭐 목숨을 잃는다든가라고 하면 정보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야, 너 테러리스트, 너 핵무기 폭탄 어디 설치해놨다며 어디 있는지 불어라고 해가지고 막 뭐 험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버텼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 정보기관에서 이야기한 게 이런 환각제, 착란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이상하게 한 다음에 사실은 내가 악마다 이런 식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사실은 천사다. 네가 여기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제 마음에 담아둔 말 뭐든지 다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LSD가 너무나 강력한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술술술 핵폭탄 어디 심어놨고요. 다 분다. 라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약물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맥각이라는 볼이나 호밀 같은 데 생길 수 있는 곰팡이에서 추출한 성분을 개조한 성분이에요. 댄스매니아도.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아마도 보통 때라면 당연히 이런 호밀에 맥각이 생기면 아유 곰팡이 쓸었네 버리자라고 했겠지만 이 시기에 아마도 눈에 좀 잘 안 띄고 그리고 마침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좀 배고픈 시절이었다면 이거 뭐 곰팡이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뭐 야, 요즘같이 배고플 때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를 먹었다가 단체로 LSD 같은 이런 정신 착란이 일어나가지고 길바닥에서 춤을 춘 게 아니냐. 조선에서도 그러면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제 상상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조선에서 왜냐하면 시기가 비슷하니까 조선에서도 이 비슷한 이 곰팡이 맥각 계통의 병이 퍼져 나와가지고 돌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호밀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로 온 마을에서 이런 댄스 매니아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유럽 각지에서 목격이 된 거죠. 그런데 조선은 주식이 뭡니까? 쌀이죠. 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빵 같은 거를 먹을 리가 잘 없어요. 아마도 이런 밀가루 음식을 특별히 안주로 내놓는 혹은 어디 가면 우동이라고 안 했겠죠. 조선에서는 어디 가면 국수 맛있다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게 어떤 술집 같은 데서 특별히 파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파는 밀가루 음식이 이 맥각에 오염되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야, 거기 뭐라고 할까요?
거기 밀가루 국수 안주로 따끈하게 소주하고 같이 마시는 따끈한 그 국수 파는 국수살이 넣어가지고 파는 거기 희한한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마시면 술 마시고 나서 어떻게 밤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 맛이 좋다더라. 야. 이런 식으로 좀 방탕하게 사는 그 부유한 자제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집으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한잔 하자라고 한 다음에 이거 뭐 국수도 맛있네 라고 하면서 한 젓가락씩 먹었다가 혓가닥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환각 파티네. 등등곡에 빠져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자연독과 인공독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상하게 무시무시한 독으로 발전을 해나간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뭐 재밌는 얘기를 아주 한껏 풀어주시네. 이야기 보따리. 방송 전에 말씀하신 30분 내외는 이미 진작에 지났고요. 예, 그래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요 진짜 이거 하나만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보고 코스가 보고 얘기 듣고 싶어요. 보고가 궁금해요. 독하면 이제 보고독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보고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보고독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보고독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뭐 약간 라틴어, 그리스어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렵게 말하면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고독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테트로도톡신은 이제 잘 알려졌듯이 보고의 이제 내장이나 알 같은 곳에서 이제 잘 생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요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제거를 하고 독이 없는 부분만 요리를 해야지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신기하고 이제 재밌는 게 뭐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뱀독을 몸속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만은 보고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이제 뭐 알이나 내장에 이렇게 독이 생기는데 뱀의 입에 있는 독샘 같은 그런 부위가 보고의 몸속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도대체 보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독 중에서 제일 좀 유명한 쪽에 속하는 좀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게 떠올릴 수 있는 독 중에서 제일 강하다 싶은 게 보고독이지 않습니까? 맹독이죠, 맹독.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24년 음력 12월 6일자 기록에 보면 정을손이라는 사람의 사위로 정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도. 이 사람은 자기 장인어른을 해치기 위해서 보고독을 이용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다라는 기록이 조선시대에도 이제 남아있거든요. 널리 알려졌었네. 이 사건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진짜 이상한 사건인데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생각을 하고 조선시대에도 보고독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상식일 정도로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고를 까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독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정설은 뭐냐면 보고가 자기 몸에서 스스로 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고 그런 기관도 없는데 뭘 바꾸나 보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원초가 되는 게 뭐냐면 주변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세균이랄지 다른 미생물이랄지 이런 거를 보고가 빨아먹는데 보통 그런 거 먹으면 뭐 몸에서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잘못해가지고 배탈 한번 나거나 뭐 이러고 그냥 말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세균 속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만 따로 걸러가지고 몸에 저장을 해가지고 일부 내장이나 알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희한한 특성을 보고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보고 알을 구해가지고 그 보고알을 그런 세균 같은 뭐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테트로톡신을 뿜을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인공적인 물 속에서 그 알을 계속 키워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쭉 키우면 독이 있냐 없냐 보고가 독이 있냐 없냐를 본 거예요. 보고 그렇게 키워봤더니 보고가 독이 없거나 훨씬 더 독이 약하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고독은 주변에 있는 그런 세균 같은 거를 빨아먹어가지고 자기 몸속에서 쌓아놓는 그게 방식으로 몸에 들어와도 얘는 괜찮은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바닷물을 한 국자 떠먹었다고 갑자기 뭐 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속에도 보고독이 미량은 있을 거라 보고독 성분을 뿜어내는 그런 세균 같은 게 미량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곡차곡. 보고독 차곡차곡 뭐 일생 동안 몸에 정립을 해가지고 알에다 계속 쌓아놓는 거야. 알하고 내장에. 하고 딴 사람들은 그냥 물 먹을 때는 그냥 물 마셨지.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일 독한 성분만 걸러가지고 모아놓은 내 알을 먹을 때는 그게 아니란다. 나 잡아먹은 놈들은 각오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보고가의 어떤 생존의 방식으로 평생 필살기를 택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고 중에서 양식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대체로 양식 보고들이 독성이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식 보고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되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 보고라고 해가지고 뭐 항상 그 독소가 없는 물만 잘 걸러가지고 그 물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금씩 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식 보고라고 해도 뭐 먹으면 탈이 안 난다라고 뭐 이렇게 방심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좀 독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진짜 이거 하나만 이제 추가로 알려드리면 학 과장님이신데 너무 또 이렇게 몸까지 눕혀가면서 이러지 마시고 이거 추가로 이거 알겠습니다. 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거를 럭키 보거를 영어로 럭키 피쉬. 보거를 영어로 fugu라고 합니다. fugu. fugu 들어봤다. 이거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일본어예요. 일본어를 보거를 fugu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대로 영어로 넘어가가지고 fugu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거라는 이런 걸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거 누가 이걸 먹겠어요. 나라 별로 없는데. 우리랑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일부 잘 이걸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하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한자로 보거를 표기할 때 강물이라는 하자에다가 돼지라는 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거를 한문으로 쓰면 하돈이라고 표기를 해요. 하돈. 강돼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거가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땡땡해지면 왠지 돼지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돈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 보거를 표시할 때 이 하돈과 같은 그것과 비슷한 한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음은 뭐 일본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하돈하고 비슷한 발음일 것 같은데 일본어에서는 그걸 하돈이라고 안 하고 fugu라는 좀 특이한 발음으로 그걸 발음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도 한문으로 하돈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fugu라고 하면서도 한문으로는 하돈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보거라는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좀 다른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문으로 표기는 하지만 한국의 보거라는 게 일본에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보거, fugu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해볼만 하죠. 이상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허황된 이야기 아니고 좀 진지한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이제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진지한 얘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진지하지만 사실은 좀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잡지사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좀 많이 언급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이죠. 스웨덴이죠. 우리 박광일 선생님이 의도치 않았는데 이제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의 이 왕릉급 무덤 중에 스웨덴에서 온 왕족이 그 발굴에 참여를 하니 많이 해가지고 스웨덴을 이제 서전이라고 한자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서봉총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런 왕릉이 경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서봉총에서 근데 뭐가 발견됐냐? 서봉총 그렇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려가지고 21세기 정도 다 돼가지고 한국의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한테 잘 보이려고 약간 접대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건데 그렇죠. 똑바로 발굴을 했을 리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서봉총을 발굴해 본다면 의외로 그때 놓쳤던 중요한 게 발견이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서봉총을 이번엔 스웨덴 사람들 없이 다시 했어요. 저는 이때도 스웨덴 왕 다시 한번 불러가요. 다시 한번 해도 저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스웨덴 왕도 중요한 일정이 많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만 위해서 부르긴 좀 그렇죠. 모셔가지고 외교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왔다 가신 곳이라고 하시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서봉총을 이렇게 개봉을 해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대충 그냥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했던 것 중에 뭐가 발견됐냐면 도시락이 발견이 돼요. 도시락이. 그러니까 진짜로 도시락은 아닌데 꼭 도시락처럼 생긴 음식 그릇이 발견됐어요. 1차 발굴 때 먹고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라 시대에 토기로 만든 네모 모양의 그릇인데 뚜껑까지 있어요. 뚜껑 손잡이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이 보면 저거 도시락이잖아 라고 딱 생각할 만한 모양의 도시락 모양의 토기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옆에를 파헤쳐 봤더니 어떤 큰 공간 안에 각종 음식 그릇이 도시락 그릇 포함해가지고 쫙 한 대 모여가지고 묻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살 까가지고 열어가지고 살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실제로 음식 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사용했던 고기 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이것은 이게 만약에 제사상이었다면, 왜냐하면 무덤에서 발견된 거니까 무덤의 주인을 위해서 성대한 어떤 제사를 차려주고
그 제사 음식 내지는 그 제사 음식에 사용한 그릇까지 같이 여기다 묻은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모양이 너무나 도시락처럼 생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저승길을 가실 때 도시락도 좀 싸갖고 가시라고 같이 이것도 넣어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뼈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뭔 뼈냐? 그게 무슨 뼈인지를 다 일일이 다 연구를 하신 거예요. 궁금해요. 하신 거예요. 근데 상식적인 뼈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등어뼈 같은 거 이런 거, 생선뼈 이런 거 나왔습니다. 상식적이죠, 그죠? 돼지뼈? 뭐 그런 거 상식적인 뼈도 쭉 나왔습니다. 비상식적인 뼈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 뼈가 나왔어요. 돌고래 뼈. 돌고래 근데 경상도 쪽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래 고기를 이때부터도 먹었고 약간 이거 제사상 내지는 임금님 수라상급의 이런 데에도 바치는 음식이었구나 생각할 만한 자료죠. 돌고래 뼈. 특이한 거로 또 뭐 있었느냐? 남생이 약간 거북이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자라 같은 애들. 남생이 뼈가 나왔습니다. 걔네 사이즈도 작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별미 같은 그런 건데. 쪽쪽 빨아먹는 건가?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라탕이라는 음식이 요즘도 좀 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경주의 특별한 식당에서 좀 판매를 하면서 요거는 약간 서봉탕 이런 느낌으로 약간 1500년 전 서봉청의 주인이었던 신라시대 임금님이 먹던 그 약간 거북이 요리 같은 그런 맛 자라탕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좀 요즘 상품화해가지고 판매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서봉탕, 스웨덴 국기 하나. 혹은 뭐 경주에 가면 여러 가지 뭐 빵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의 그런 거 팔지 않습니까? 약간 서봉빵 이런 느낌으로 돌고래 모양 빵, 남생이 모양 빵 뭐 이런 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 뭐겠습니까? 보거가 나왔구나. 보거뼈가 꽤나 많이 나온 겁니다. 보거뼈가. 야, 이게 사인인 거 아니야? 사인? 사인 아니야?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꽤나 많이 나왔고 정갈하게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먹을 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거를 요리하는 전문 요리사가 이건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하돈, 일본에서 후구라고 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보거 문화는 최소한 신라시대, 서봉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독을 피해서 그 맛을 볼 정도로 우리나라 보거 문화가 나름대로 교묘하게 자리 잡았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서봉보거 개발해서 주변에서 좀 이렇게 상품화해서 혹시 지난주부터 약간 경주 쪽에서 뭐 약간 협찬 받으셨나요? 뭐 경주 관광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뭐 살림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보거 먹방도 이렇게 좀 해가면서 즐거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30분 내외는 고사하고 오늘 신기록 같은데? 50분을 찍겠어요. 일단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찬식이 독했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해파리, 도깨구리 이런 애들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도 참 재밌는데 그죠? 해파리 나중에 특선으로 한번 하죠. 여운을 좀 남겨놓고 끝내겠습니다. 독의 과학 2편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